제9장 제어 밸브 표준 개요. 다음은 제어 밸브 관련 국제 표준 개요 부분입니다. 제어 밸브 표준의 전체 그림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어 밸브에는 수많은 표준이 적용되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국제 표준과 범세계 표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들은 단순한 참고 문서가 아니라 제어 밸브를 설계하고 실제 공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장에서는 제어 밸브의 설계와 적용에 그동안 중요했거나 앞으로 중요해질 코드와 표준들을 발행 기관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와 미국 기계학회 ASME의 제어 밸브 관련 표준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API 쪽에서는 스펙 6D가 게이트, 플러그, 볼, 체크 같은 파이프라인 밸브를 다루고 598은 밸브 검사와 시험, 607은 소프트 시트 4분의 1 회전 밸브의 화재 시험, 609는 러그형과 웨이퍼형 버터플라이 밸브를 규정합니다. ASME 쪽은 B16.1이 주철 파이프 플랜지, B16.4가 해주철 나사식 피팅, B16.5가 강과 니켈기 합금형 파이프 플랜지입니다. B16.10은 밸브의 면간 치수와 단간 치수를 다루는데 대부분의 제어 밸브 치수는 ISA 표준을 참조합니다. 이어서 B16.24는 동압금 플랜지, B16.25는 맞대기 용접단, B16.34는 플랜지 나사 용접단 밸브, B16.42는 구상의견주철 플랜지, 그리고 B16.47은 NPS 26에서 NPS 60까지의 대구경 강 플랜지를 규정합니다. 유럽표준화위원회 CEN의 산업용 밸브 표준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EN19는 표시 방법, EN558의 일부는 PN 지정 밸브의 면간과 중심간 치수, 2부는 클래스 지정 밸브의 같은 치수를 규정합니다. EN593은 버터플라이 밸브이고 EN736은 1부에서 밸브 종류, 2부에서 구성품, 3부에서 용어 정의를 다루며 3부는 준비 중입니다. EN1349는 산업용 공정 제어 밸브로 준비 중이고 EN12266의 일부는 밸브 시험과 시험 절차, 합격 기준을 다루며 역시 준비 중입니다. EN12516은 셀 설계 강도를 1부는 강 밸브 F 작성법, 2부는 계산법, 3부는 실험법으로 나누어 다루고 모두 준비 중입니다. 또한 EN12627은 맞대기 용접단 설계, 12760은 소켓 용접단 설계, 12982는 맞대기 용접단 밸브의 단간 치수를 다루며 모두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유럽 재료 표준과 플랜지 표준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EN12113은 압력 용도 강 주물의 납품 기술 조건으로 1부는 일반 사항, 2부는 상온과 고온용 강종, 3부는 저온용 강종, 4부는 오스테나이트계와 오스테노페라이트계 강종을 다룹니다. EN12222는 압력 용도 강 단조폼의 납품 조건으로 2부는 고온용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 강, 3부는 저온용 니켈 강, 4부는 세립 강, 5부는 오스테나이트 마르텐사이트 오스테노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을 다룹니다. 플랜지 쪽은 EN1912의 일부가 PN 지정 강 플랜지, 2부가 PN 지정 주철 플랜지이고 EN1759의 일부는 클래스 지정 강 플랜지로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체제어협회 FCI의 70-2-1991은 제어 밸브 시트 누설을 규정합니다. 미국 계측학회 ISA의 제어 밸브 표준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S51.1은 공정 계측 용어, S75.01은 제어 밸브 사이징을 위한 유량 방정식, S75.02는 용량 시험 절차, S75.05는 용어를 다룹니다. 면간 치수와 관련해서는 S75.03이 클래스 125, 150, 250, 300, 600의 플랜지 글로브형 본체, S75.04가 클래스 150, 300, 600의 플랜지리스 밸브, S75.26이 클래스 900, 1500, 2500의 플랜지 글로브형 본체를 규정합니다. 소음 쪽은 S75.07이 공기역학 소음의 실험실 측정, S75.17이 공기역학 소음 예측 방법입니다. 또한 S75.11은 고유 유량 특성과 레인지어빌리티, S75.13은 아날로그 입력 신호 포지셔너의 성능 평가 방법, S75.19는 제어 밸브 정수압 시험, RP75.23은 캐비테이션 평가 시 고려 사항을 다룹니다. ISA의 추가 면간 치수 표준과 IEC 개요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S75.08은 플랜지 클램프 또는 핀치 밸브의 설치 면간 치수를 다룹니다. S75.12는 클래스 150부터 2500까지의 소켓 용접단과 나사단 글로브형 밸브 치수, S75.14는 클래스 4500의 맞대기 용접단 글로브형 밸브, S75.15는 클래스 150부터 2500까지의 맞대기 용접단 글로브형 밸브를 규정합니다. S75.20은 클래스 150, 300, 600의 분리형 플랜지 글로브형 밸브, S75.22는 같은 클래스의 플랜지 글로브형 앵글 밸브 본체에 대한 면에서 중심선까지의 치수를 다룹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의 제어 밸브 표준은 상당수가 ISA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IEC 표준의 위상과 채택 흐름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IEC 표준 중 상당수는 EN 표준으로 다시 발행되어 EN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IEC는 각국의 표준위원회에 이 표준들을 채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존 국가 표준은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조사와 구매자 모두 IEC 표준을 점점 더 많이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제어 밸브와 관련된 산업용 공정 제어 밸브 표준은 6534 시리즈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그 세부 파트를 다룹니다. IEC 6534 시리즈의 앞부분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파트 1은 제어 밸브 용어와 일반 고려사항을 다룹니다. 파트 2-2-1은 유량 용량 중 설치 조건에서의 비압축성 유체 흐름에 대한 사이징 방정식으로 ISA S75.02를 기반으로 합니다. 파트 2-2-3은 시험 절차로 ISA S75.02 기반, 파트 2-2-4는 고유 유량 특성과 레인지어빌리티로 ISA S75.1을 기반입니다. 파트 4는 검사와 정기시험, 파트 5는 표시를 다루며 파트 6-1은 포지셔너를 제어 밸브 액추에이터에 부착하는 상세사항 중 직선형 액추에이터에 포지셔너를 장착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IEC 60534 시리즈의 나머지 항목과 국제 표준들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60534-6-2는 회전형 액추에이터에 포지셔너를 장착하는 상세를 규정하고 60534-7은 컨트롤 밸브 데이터 시트를 정의합니다. 잡음을 다루는 60534-8 시리즈는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8-1은 공기역학 잡음의 실험실 측정으로 ISA S75.07을 기반으로 하고 8-2는 유체역학 잡음 측정, 8-3은 공기역학 잡음 예측으로 ISA S75.17을 기반으로 하며 8-4는 유체역학 잡음 예측을 다룹니다. ISO 쪽에서는 5752가 면간 및 중심간 치수를, 7005 시리즈가 강과 주철, 동압금 플랜지를 규정합니다. MSS의 SP-6은 접촉면 마감, SP-25는 밸브와 피팅 마킹, SP-44는 강 라인 플랜지, SP-67과 68은 버터플라이 밸브와 고압 오프셋 버터플라이 밸브를 다룹니다. 끝으로 네이스 인터내셔널의 MR0175와 ISO 15156, 그리고 MR0103은 황화수소를 포함하는 환경, 즉 황화물 응력부식 균열 환경에서 사용하는 금속 재료를 규정하며 이어서 위험 분류 장소에 대한 제품 승인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북미 위험장소 분류 및 보호 방식 부분입니다. 위험 분류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에 적용되는 표준들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표준협회 CSA의 C22.1은 캐나다 전기 규정, 즉 CEC를 말하고 C22.2 넘버 94-M91은 특수 산업용 엔클로저를 다룹니다.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위원회인 세넬렉의 EN 54014는 잠재적 폭발성 본위기용 전기기기의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ISA의 S12.1은 위험 분류 장소에 설치되는 전기계기에 관한 정의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IEC 쪽에서는 60079-4가 폭발성 가스 본위기용 전기기기를 다루는데 파트 4는 발화온도 시험법을 규정합니다. 이런 표준들이 모여 위험장소 기기가 인정된 승인기관의 적절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체계의 토대가 됩니다. 엔클로저 보호와 관련된 표준, 그리고 북미의 승인 체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IEC 60529는 엔클로저가 제공하는 보호 등급을 IP 코드로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미국의 니마 250은 최대 1000V까지의 전기장비용 엔클로저를 다루고 NFPA 70은 국가 전기 규정인 NEC, NFPA 497-M은 이염 분류 장소의 전기기기를 위한 가스와 증기, 분진의 분류를 다룹니다. 미국의 NEC와 캐나다의 CEC는 모두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가 인정된 승인기관의 적절한 승인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북미의 3대 승인기관은 미국의 팩토리 뮤추얼, 즉 FM과 언더라이터스 레버러토리스, 즉 UL, 그리고 캐나다의 CSA입니다. 북미에서 계기에 흔히 쓰이는 보호 방식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진 점화 방지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점화될 수 있는 양의 분진이나 성능과 전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의 분진이 엔클로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며 원래의 설계 의도대로 설치되고 보호되었을 때 엔클로저 내부에서 발생하거나 방출되는 아크와 스파크, 열이 외부에 쌓인 특정 분진이나 대기 중 부유 분진을 점화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내압방폭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엔클로저 내부에서 가스나 증기가 폭발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주위를 둘러싼 폭발성 가스나 증기로 폭발이 전달되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외부 표면 온도 역시 주위의 폭발성 가스나 증기를 점화시키지 않을 만큼 낮게 유지되는 엔클로저를 활용합니다. 앞서 이은 북미 보호 방식 가운데 본질안전과 빗점화 방식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질안전 방식은 전기기기가 정상 조건이든 이상 조건이든
가장 쉽게 점화되는 농도에 있는 특정 위험 분위기 혼합물을 점화시킬 만큼의 전기 에너지나 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 방식입니다. 즉 에너지 수준 자체가 점화에 못 미치도록 제한됩니다. 비점화 방식은 기기가 정상 조건에서 아크나 열 효과로 인해 특정 가연성 가스나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을 점화시킬 수 없도록 하는 보호 방식입니다. 본질 안전이 정상과 이상 조건을 모두 포괄하는 반면 비점화는 정상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두 방식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북미 승인기관이 위험장소 기기를 분류하는 체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북미의 승인기관들은 위험장소에서 사용할 기기를 분류할 때 장소를 클래스 1 또는 2, 디비전 1 또는 2, 그룹 A, B, C, D, E, F, G, 그리고 T1부터 T6까지의 온도 코드로 지정합니다. 클래스는 위험물질이 일반적 성질을, 디비전은 점화 가능한 농도가 존재할 확률을, 그룹은 구체적인 위험물질을, 온도 코드는 최대 표면 온도 등급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지정들은 NEC와 CEC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승인은 보호 방식과 더불어 클래스, 디비전, 그룹, 온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예를 들어 클래스 1, 디비전 1, 그룹 A, B, C, D, T6와 같이 표기됩니다. 위험 장소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북미에서 위험 지역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로 주변 대기에 존재하는 위험 물질의 일반적인 성질을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디비전으로 그 위험 물질이 점화 가능한 농도로 실제로 존재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그룹으로 대기 중에 있는 구체적인 위험 물질의 종류를 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디비전 대신 존이라는 개념으로 장소를 분류하는 방법이 1996년판 NEC의 대체 방법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존 방식은 북미에서는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며 유럽과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클래스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스 1은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공기 중의 폭발성 또는 점화성 혼합물을 만들 만큼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클래스 2는 가연성 분진의 존재 때문에 위험한 장소를 말합니다. 클래스 3는 쉽게 점화되는 섬유나 비산물이 있을 수 있으나 점화 가능한 혼합물을 만들 만큼 공기 중에 부유하지는 않는 장소입니다. 다음으로 디비전은 이러한 위험 물질이 주변 대기에 점화 가능한 농도로 존재할 확률을 정의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의는 ISA S12.1 표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디비전을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디비전 1은 가연성 물질이 연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존재하여 대기가 위험할 확률이 높은 장소입니다. 디비전 2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장소입니다. 다음으로 그룹은 주변 대기에 있는 위험 물질을 정의하며 각 그룹별 구체적인 물질과 그 자동 점화 온도는 NEC 아티클 500과 NFPA 497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A, B, C, D는 클래스 1에 적용되고 그룹 E, F, G는 클래스 2 장소에 적용됩니다. 이어지는 정의는 NEC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룹 A는 아세틸렌을 함유한 대기를 말합니다. 그룹별 대표 물질을 살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룹 B는 수소를 함유한 대기 또는 부피 기준으로 수소를 30% 넘게 포함하는 연료 가연성 공정가스, 그리고 부타디엔, 산화에틸렌, 산화프로필렌, 아크롤레인처럼 동등한 위험을 가진 가스나 증기를 포함합니다. 그룹 C는 에틸에테르, 에틸렌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의 가스 증기 대기입니다. 그룹 D는 아세톤, 암모니아, 벤젠, 부탄, 시클로프로판, 에탄올, 가솔린, 헥산, 메탄올, 메탄, 천연가스, 나프타, 프로판 등과 동등 위험 물질을 포함하며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룹 E는 알루미늄, 마그네슘과 그 상용 합금 같은 가연성 금속 분진 또는 입자 크기와 연마성, 도전 성면에서 전기 장비 사용 시 유사한 위험을 주는 가연성 분진을 함유한 대기입니다. 나머지 분진 그룹과 온도 코드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 F는 카본블랙, 차콜, 석탄 같은 가연성 탄소질 분진 또는 다른 물질에 의해 폭발 위험성이 부여된 분진을 함유한 대기입니다. 그룹 G는 그룹 E나 F에 포함되지 않은 가연성 분진으로 밀가루, 곡물, 목재, 플라스틱,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대기입니다. 이어서 온도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염가스와 공기의 혼합물은 뜨거운 표면에 닿으면 점화될 수 있습니다. 고온 표면이 가스를 점화시키는 조건은 표면적, 온도, 그리고 가스의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승인기관은 승인을 위해 제출된 여러 장비를 시험하여 각각의 최대 온도 등급을 설정합니다. 온도 코드가 어떻게 부여되고 표기되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장비는 그 장비가 도달하는 최대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실제 북미 승인 표기는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1, 디비전 1, 그룹 A, B, C, D, T4라는 표기를 보겠습니다.
앞에 클래스 1은 위험 유형을 나타내는 해저드 타입이고, 디비전 1은 지역 분류인 에어리어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룹 ABCD는 가스 또는 분진 그룹을 의미하며, 마지막 T4는 온도 코드로 북미 온도 코드 체계에 따른 값입니다. 이렇게 네 항목을 함께 읽으면 해당 장비가 어떤 위험 환경에 적합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NEMA 요함 등급 및 보호 등급 부분입니다. 방폭기기의 온도 코드 체계와 요함 등급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온도 코드는 T1, T2, T2A, T2B, T2C, T2D, T3, T3A, T3B, T3C, T4, T4A, T5, T6로 세분되며 각 코드마다 허용되는 최대 표면 온도가 섭씨와 화씨로 정해져 있습니다. NEC 규정에 따르면 주위 온도 40도, 즉 화씨 104도를 기준으로 최대 표면 온도가 100도, 화씨 212도를 넘지 않는 기기는 온도 코드를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증기기의 온도 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T5로 간주합니다. 온도 코드는 시험 과정에서 기기가 실제 도달한 최대 표면 온도를 가리킵니다. 한편 요함 등급은 액체와 분진의 침투를 막는 능력을 시험에 결정하는데 미국에서는 니마 255 규격으로 시험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니마 255에 정의된 대표적인 요함 등급들을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장소에서 사용하는 니마 타입 3 계열 요함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타입 3는 먼지 밀폐, 우수 밀폐, 내빙 성능을 갖춘 5개형 요함으로 비와 짓눈깨비, 바람에 날린 먼지, 그리고 외부 결빙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타입 3R은 방호와 내빙 기능의 5개형 요함이며 비와 짓눈깨비, 외부 결빙 손상은 막지만 날린 먼지에 대한 보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타입 3와의 차이입니다. 타입 3S는 먼지 밀폐, 우수 밀폐에 더해 결빙 상태에서도 외부 기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등급 모두 5개 사용을 1차 목적으로 하며 날린 먼지 보호 여부와 결빙 시 기구 작동 보장 여부에서 서로 구분됩니다. 니마 타입 4와 타입 4X 요함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타입 4는 방수, 먼지 밀폐, 내빙 성능을 갖춘 옥내의 겸용 요함으로 바람에 날린 먼지와 피, 튀는 물, 호스로 직접 분사한 물, 그리고 외부 결빙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합니다. 타입 4X는 이 보호 성능에 더해 부식에 대한 보호가 추가된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두 등급 모두 옥내와 옥외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날린 먼지와 피, 튀는 물, 호스 직사수, 외부 결빙에 대한 보호는 공통입니다. 따라서 부식성 분위기가 있는 환경에는 타입 4X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염 분류 장소에서 사용하는 니마 외함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염 분류 장소용 니마 외함 등급은 모두 4가지가 있으며 그중 2가지가 니마 25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입 7으로 클래스 1, 디비전 1, 그룹 A, B, C 또는 D에 해당하는 옥내 위험 장소용 외함입니다. NEC가 정의한 클래스 1, 디비전 1, 그룹 A부터 D까지의 옥내 사용을 대상으로 하며 외함에는 클래스와 디비전, 그룹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타입 7 외함은 지정된 가스의 내부 폭발로 발생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그 폭발을 충분히 봉쇄하여 외함 주위 분위기에 존재하는 폭발성 가스 공기 혼합물이 점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타입 9 요함과 요함 등급 표기 관행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타입 9은 클래스 2, 디비전 1, 그룹 B, F, G에 해당하는 옥내 위험 장소형 요함으로 NEC가 정의한 분류에 따르며 분진의 침입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역시 요함의 클래스와 디비전, 그룹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니마 등급은 자주 오해됩니다. 예를 들어 타입 7의 정의는 사실상 방폭, 즉 익스플로전 프루프의 정의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인증기관이 어떤 기기를 방폭형이며 클래스 1, 디비전 1에 적합하다고 인증하면 그 기기는 자동으로 타입 7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인증기관은 그 기기에 타입 7이라는 라벨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클래스 1, 디비전 1 적합으로 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입 9 요함은 클래스 2, 디비전 1 적합으로 표기됩니다. 다음은 본질 안전 엔티티 및 루프 도면 부분입니다. CSA 요함 등급과 본질 안전 기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CSA 요함 등급은 CSA C22.2 넘버 94에 정의되어 있으며 니마 등급과 유사하고 타입 4와 같이 타입 1으로 표기합니다. 과거에는 CSA ENC라는 접두사를 붙여 CSA ENC4처럼 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본질 안전 기기는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를 제한하는 배리어와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아직 조합으로 검증되지 않은 본질 안전 기기와 연결 관련 기기, 예를 들면 배리어의 허용 조합을 결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티티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파라미터 개념입니다. 엔티티 개념은 전압, 전류, 정전 용량, 인덕턴스의 4가지 파라미터를 규정합니다. 또한 케이블 자체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질안전 기기와 관련 기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의 길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질안전 방식의 엔티티 개념에서 사용하는 4가지 파라미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질안전 기기 자체에 대해 정의되는 값은 Vmax, Imax, CIE, LI입니다. Vmax는 본질안전 기기에 안전하게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을 말하고, Imax는 그 단자에 안전하게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의미합니다. CI는 고장 조건에서 단자에 나타날 수 있는 기기 내부에 보호되지 않은 정전용량이고, LI는 같은 조건에서 단자에 나타날 수 있는 기기 내부에 보호되지 않은 인덕턴스입니다. 본질안전 기기와 함께 쓰는 배리어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Vmax는 VOC 또는 VT보다 커야 하고, Imax는 ISC 또는 IT보다 커야 합니다. 또한 CA는 CI와 C 케이블의 합보다 작아야 하고, LA는 LI와 L 케이블의 합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은 루프 도면, 즉 제어 도면 위에 표기됩니다. 이번에는 연계기기, 즉 배리어 쪽 파라미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VOC 또는 VT는 고장 조건에서 연계기기인 배리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개방회로 전압입니다. 다중 연계기기를 쓰는 경우 FM은 VOC 대신 전압 조합값인 VT를 사용합니다. ISC 또는 IT는 고장 조건에서 연계기기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단락 전류이며, 다중 연계기기일 때 FM은 ISC 대신 전류 조합값인 IT를 씁니다. CA는 연계기기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정전용량, LA는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인덕턴스를 뜻하고, C 케이블과 L 케이블은 각각 연결 케이블의 정전용량과 인덕턴스입니다. 이 엔티티 파라미터들은 모두 루프 도면, 즉 제어 도면에 명시됩니다. 엔티티 개념은 FM과 UL이 사용하며, 요청이 있으면 CSA도 사용합니다. 반면 파라미터 개념은 CSA에서만 쓰입니다. CSA 전용 방식인 파라미터 개념과 루프 도면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파라미터 개념에서 본질안전 기기에 대해 규정하는 값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위험 장소 전압이고, 둘째는 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배리어의 최소 저항으로, 단위는 옴입니다. 또한 CSA는 특정 배리어를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파라미터 전격과 함께 루프 도면에 등재하기도 합니다. NEC 아티클 504는 본질안전 기기와 연계기기가 반드시 제어 도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이 도면은 본질안전 기기와 연계기기 사이에 허용되는 상호 접속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제어 도면은 루프 도면이라고도 불리며, 도면 번호가 기기 명판에 참조되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제어 도면, 즉 루프 도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배선도입니다. 도면에는 모든 본질안전 단자 접속을 보여주는 기기 다이어그램이 들어가야 하며, 본질안전 기기에 대해서는 모든 연계기기를 특정 기기식별로든 엔티티 파라미터로든 정의해야 합니다. 둘째는 엔티티 파라미터입니다. CSA의 경우에는 시스템 파라미터인데, 적용되는 각 클래스와 그룹별로 허용값을 표 형태로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위험장소 식별입니다. 도면에 경계선을 그어 위험장소에 있는 기기와 비위험장소에 있는 기기를 구분하고, 위험장소의 클래스, 디비전, 그룹을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는 기기식별로 모델과 부품 번호 등으로 기기를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폭 및 본질안전 기법 비교 부분입니다. 디비전2 요건과 방폭 기법의 개요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비전2의 경우, FM 승인기기에 대한 디비전2 설치 요건을 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보호기법들을 서로 비교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다룰 방폭 기법은 모든 전기 회로를 하우징과 도관 안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이때 하우징과 도관은 기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폭발이나 화재라도 봉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하게 설계됩니다. 위험구역 보호기법 중 방폭 기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방폭은 모든 전기 회로를 충분히 견고한 하우징과 도관 안에 봉입하여 장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염을 그 안에 가두는 방식입니다. 장점을 보면 우선 사용자들이 이 기법에 익숙하여 그 원리와 적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고한 하우징 설계가 내부 부품을 보호해 위험한 환경에서도 장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며, 방폭 하우징은 대개 내유성까지 겸비합니다. 반면 단점도 분명합니다. 하우징 커버를 열기 전에는 반드시 회로를 비통전시키거나 해당 장소를 비위험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위험구역에서 하우징을 개방하는 순간 모든 보호 기능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 일반적으로 무겁고 볼트나 나사로 체결하는 외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설치 절차를 따르는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방폭 기법의 설치 요건과 함께 본질안전 기법의 개요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방폭 설치 요건은 NEC의 아티클 501 또는 CEC의 아티클 18-106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 및 국가 전기 코드를 따라야 합니다.
현장 계기로 이어지는 모든 전기 배선은 나사식 강성 금속도관, 나사식 강 중간 금속도관 또는 타입 MI 케이블을 사용해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방폭 등급을 유지하고 하우징에 작용하는 압력 적층 효과를 줄이기 위해 현장 계기로부터 18인치 이내에 도관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질 안전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회로와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위험구역에서 가장 점화되기 쉬운 혼합물조차 점화시킬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 동작합니다. 그 장점으로는 우선 비용이 더 낮다는 점이 있는데 계기의 현장 배선에 강성 금속도관이나 장갑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 안전 기법의 추가적인 장점들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법은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스위치, 접점 회로, 열전대, RTD와 같은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는 단순 부품들을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적절한 배리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장 정비와 수리가 쉽습니다. 현장 계기에서 조정이나 교정을 수행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설령 계기가 손상되더라도 에너지 수준이 워낙 낮아 가장 쉽게 점화되는 혼합물조차 점화시키지 못하므로 시스템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진단 및 교정에 사용하는 계기들은 위험구역에 대한 적절한 승인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 안전 기법의 단점과 이어서 본진 점화 방지 기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질 안전 기법의 단점으로는 고장 조건에서 계기 회로에 스파크나 핫스폿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구역과 안전구역 사이의 전류와 전압을 제한하는 본질 안전 배리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소스, 즉 배리어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큰 용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법은 직류 회로나 전기공합 변환기, 즉 IP 변환기와 같은 저에너지 용도로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본진 점화 방지 기법은 점화될 수 있는 양의 본진 유입을 차단하는 외함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외함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아크나 스파크 또는 열이 외함 위나 근처에 쌓이거나 보유하는 특정 본진을 점화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비발화 기법의 정의와 장점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비발화 기법은 정상 운전 조건에서 특정 가연성 가스나 증기공기 혼합물을 점화시킬 수 없는 회로를 전기계기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을 보면 이 기법은 통상적으로 고온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이염 환경을 점화시킬 만큼 강한 스파크를 만들지 않는 전자장비를 사용합니다. 또한 방폭 하우징이나 에너지를 제한하는 배리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위험 환경 보호 기법보다 비용이 낮습니다. 그리고 비발화 회로에 대해서는 NEC가 일반 장소에 적합한 배선 방식이라면 어느 것이든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청크의 끝부분에서는 위치, 약어, 기관으로 정리되는 해외 승인기관 표가 시작되며 그 첫 항목으로 영국이 등장합니다. 다음은 IEC 케네레크 표준 및 보호 방식 부분입니다. 북미 외 지역, 즉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승인기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위치별로 약어와 기관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베이시파, 즉 가연성 분위기 내 전기장비를 위한 영국 승인 서비스가 담당합니다. 독일은 페테베, 즉 물리기술연방연구소가 맡습니다. 프랑스는 LCIEE, 즉 전기산업중앙연구소입니다. 호주는 SAAE, 즉 호주표준여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표에 이어지는 항목으로 연결되며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인 제이타 ISA 등의 기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럽 시장에서 방폭 인증의 기준이 되는 CNELEC 인증체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CNELEC는 유럽 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를 뜻하며 이 표준은 모든 EU 회원국과 이를 채택하기로 선택한 다른 국가들에 적용됩니다. 어떤 장비가 해당 CNELEC 표준에 따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CNELEC 인증을 받게 되고 시험은 유럽 내에 공인된 시험소 어디에서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각국의 국가 표준에 근거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CNELEC 인증이 우선적으로 선호됩니다. 한편 비점화 기법의 단점도 함께 정리하면 이 기법은 디비전 2 적용에만 한정되며 제어실 쪽에서 현장 배선으로 가는 에너지를 제한하도록 제약이 따릅니다. 즉 정상 운전 상태에서 현장 배선이 개방되거나 단락되거나 접지되더라도 그때 발생하는 아크나 스파크가 점화를 일으킬 만큼의 에너지를 갖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북미 이해 지역, 즉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인증기관과 보호 방식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의 비점화 기법과 관련해 현장 계기와 제어실 장치 양쪽 모두 더 엄격한 라벨링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둡니다. 이들 지역에는 각 국가별로 통용되는 인증기관들이 있고 거기서 사용하는 보호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플레임프루프, 우리말로 내압방폭입니다. 플레임프루프는 폭발성 혼합물이 인클로저 내부에서 폭발할 때 발생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그 폭발이 인클로저를 둘러싼 폭발성 분위기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외부 표면 온도가 주위의 폭발성 가스나 증기를 점화시키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도록 동작합니다. 앞서 본 플레임 프루프 보호 방식에 이어서 이 방식은 북미에서 말하는 익스플로전 프루프, 즉 내압방폭과 유사하며 IEC에서는 EXD로 표기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인크리스드 세이프티, 즉 증가안전 보호 방식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증가안전은 정상 운전 중에는 아크나 스파크를 내지 않는 전기기기에 대해 과도한 온도 상승이나 아크 스파크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기기의 내부와 외부 부품에 적용하는 보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플레임 프루프 보호 방식과 함께 병용할 수 있으며 IEC에서는 EX2로 표기합니다. 또한 위험지역 승인을 나타내는 라벨은 EX, IEA, IC, T4처럼 방폭 기호와 보호 방식, 가스 그룹, 온도 코드가 순서대로 조합되어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CNELEC 인증 시의 명판 표시 규정과 함께 IEC의 본질 안전 및 비점화 보호 방식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CNELEC 인증을 받은 기기는 명판의 폭발 보호를 나타내는 방폭 표시 기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표시는 CNELEC 요건을 준수했음을 의미하며 모든 EU 회원국에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본질 안전, 즉 인트린지컬리 세이프 보호 방식은 전기 장비가 정상 상태든 이상 상태든 가장 쉽게 점화되는 농도에 있는 특정 위험 분위기를 점화시킬 만큼의 전기 에너지나 열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IEC에서는 이를 EXI로 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점화, 즉 논인센디브 보호 방식은 정상 상태에서 아크나 열적 영향으로 인해 지정된 가연성 가스 또는 공기 중 증기 혼합물을 점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IEC에서는 EXN으로 표기합니다. IEC 명명법을 사용하는 인증체계의 분류 방식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베이스 이파, LCIE, PTB, SA 같은 기관들은 IEC 명명법을 사용해 위험지역 사용 장비를 보호 방식, 가스 그룹, 온도 코드의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보호 방식 기호를 보면 IA는 본질 안전으로 2개의 고장까지 허용하고 IB는 본질 안전으로 1개의 고장까지 허용합니다. D는 플레임 프루프, E는 증가 안전을 뜻합니다. 소문자에는 타입 N 비점화로 SAA 전용 표기이고 대문자에는 타입 N 비점화로 베이스 이파 전용 표기입니다. 북미 이해 지역의 위험 지역은 가스 그룹과 존으로 분류합니다. 그룹 분류에서 전기기기는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룹 1은 광산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를 다루고 그룹 2는 그 밖의 모든 전기기기를 다룹니다. 그룹 2는 다시 A, B, C 3개의 하위 그룹으로 세분되며 각 그룹의 구체적인 위험물질은 CNELEC EN 50014 표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EC 가스 그룹별로 어떤 물질이 대상이 되는지와 하위 그룹 간 호환 규칙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각 물질의 자동 발화 온도는 IEC 60079-4 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룹 1은 광산용으로 메탄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을 갖는 가스나 증기가 있는 분위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룹 2A는 프로판 또는 동등한 위험의 가스나 증기 분위기입니다. 그룹 2B는 에틸렌 또는 동등 위험의 가스나 증기 분위기이고 그룹 2C는 아세틸렌이나 수소 또는 동등한 위험의 가스나 증기 분위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호환 규칙이 있는데 그룹 2의 어느 하위 그룹에 대해 승인된 기기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 2C형으로 승인된 기기는 그룹 2B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위험 장소를 나누는 존의 분류 가운데 존 00과 존 11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존은 주변 대기 안에 위험물질이 점화될 수 있는 농도로 존재할 확률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존 0은 가연성 가스나 증기의 폭발 농도 혼합물이 연속적으로 또는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존 0은 별도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디비전 11 분류 안에 포함되며 점화 가능한 혼합물이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구역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존 1은 정상 운전 상태에서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 증기의 폭발 농도 혼합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존 1 역시 미국과 캐나다의 디비전 1 분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북미는 디비전 체계로 그 외 지역은 존 체계로 위험 장소의 위험도를 표현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존 22와 온도 코드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존 2는 정상 운전 중에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 증기의 폭발 농도 혼합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설령 발생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이 존 2는 미국과 캐나다의 디비전 22 분류와 사실상 동등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어서 온도 코드를 설명드리면 위험가스와 공기가 섞인 혼합물은 뜨거운 표면에 닿는 것만으로도 점화될 수 있습니다. 고온 표면이 가스를 점화시키는 조건은 표면적, 표면 온도, 그리고 가스의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승인기관은 승인 신청된 각 장비에 대해 최대 온도 전격을 시험하고 설정합니다. 이 시험을 거친 그룹2II 장비는 그 장비가 도달하는 최대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 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IEC 온도 코드를 정할 때의 기준 주위 온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온도 코드는 기본적으로 40도씨, 화시로는 104도를 주위 온도로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그보다 더 높은 주위 온도가 별도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표시된 값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IEC의 온도 코드인 T1, T1부터 T6, T6까지가 정의됩니다. 즉 주위 온도를 어떻게 가정하느냐가 장비의 최대 표면 온도를 평가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IEC 온도 코드와 외함의 IP 코드 개요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IEC 온도 코드는 T1, T2, T3, T4, T5, T6의 6단계로 구성되며 각 코드마다 허용되는 최대 표면 온도를 도시와 화씨 값으로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외함의 보호 등급은 IEC 60529-6529에 따라 IP 코드로 표시합니다. IP는 Ingress Protection, 즉 침입 보호를 뜻하는 약어입니다. 이 코드는 IP라는 문자 뒤에 두 개의 특성 숫자가 붙는 형태로 구성되어 원하는 보호 정도와의 적합 여부를 나타냅니다. 결국 IP 코드는 외함이 이물질이나 물의 침입을 얼마나 막아주는지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는 IP 코드를 구성하는 두 자리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IP 문자 뒤에는 두 개의 특성 숫자가 붙는데 예를 들어 IP5454와 같이 표기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세 가지 보호 정도를 나타냅니다. 사람이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하는 것에 대한 보호, 외함 내부의 가동부에 사람이 접촉하는 것에 대한 보호, 그리고 고형 이물질이 침입에 대한 보호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외함이 물의 침입에 대해 제공하는 보호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두 숫자를 조합함으로써 고형물에 대한 보호 성능과 수분에 대한 보호 성능을 하나의 코드로 함께 표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IP 코드 숫자의 정의표와 NEMA와 IEC 외함 등급 비교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고형물에 대한 보호를 나타냅니다. 0은 보호 없음, 1은 지름 50mm를 초과하는 물체, 2는 지름 12.5mm를 초과하는 물체, 3은 지름 2.5mm를 초과하는 물체, 4는 지름 1.0mm를 초과하는 물체에 대한 보호이고 5는 방진형, 6은 완전 방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숫자는 액체, 즉 물에 대한 보호를 나타냅니다. 0은 보호 없음, 1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 2는 75도에서 90도 사이로 경사지게 떨어지는 물, 3은 분무되는 물, 4는 튀기는 비말수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어서 5는 분사수, 6은 강력한 분사수, 7은 일시적인 침수, 8은 영구적인 침수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 책은 NEMA 타입 번호를 IEC IP 등급으로 환산하는 비교표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폭 기법 가운데 플레임프루프 기법은 모든 전기 회로를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재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한 외함과 도관 안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내압 방폭, 즉 플레임프루프 기법의 장점과 NEMA에서 IEC IP 코드로의 변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내압 방폭 기법의 첫 번째 장점은 사용자에게 이미 친숙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원리와 적용 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견고하게 설계된 하우징이 기기 내부 부품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위험 환경에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어서 NEMA 타입 번호를 IEC IP 등급으로 환산하는 변환표가 제공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NEMA 타입은 대응하는 IEC 분류의 시험 요건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NEMA 등급이 IEC 등급보다 더 엄격하거나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이 변환표는 한 방향, 즉 NEMA 타입에서 IP 코드로 환산하는 데에만 쓸 수 있고 반대로 IP 분류를 NEMA 타입으로 거꾸로 변환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의 제목은 Conversion of NEMA Types to IEC IP Codes입니다. 앞서 본 변환표의 구체적 수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NEMA 타입 3R은 IP14로, 타입 3S는 IP54로, 타입 324X는 IP65로 대응됩니다. 이 코드들을 인그레스 프로텍션 코드, 즉 침입 보호 코드라고 부릅니다. 내압 방폭 하우징은 통상적으로 방수 성능도 함께 갖추고 있어 옥외 환경에도 유리합니다. 다음은 내압 방폭 기법의 단점입니다. 첫째, 하우징 커버를 열기 전에 반드시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해당 위치를 비위험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위험 구역에서 하우징을 개방하는 순간 모든 보호 성능이 무효화됩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무거운 볼트 체결식 또는 나사 체결식 인클로저를 써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어서 증가 안전, 인크리스드 세이프티 기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법은 정상 운전 상태에서 과도한 온도 상승과 아크 또는 스파크의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특수한 조치들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증가안전 기법의 장점부터 소개드립니다. 첫째, 증가안전 인클로저는 최소한 IP54 등급의 보호 성능을 제공합니다. 둘째, 내압방폭 방식에 비해 설치와 유지 보수가 더 쉽습니다. 셋째, 내압방폭 설치 대비 배선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기법은 적용할 수 있는 기기가 제한적이어서 보통 단자함이나 격실과 같은 기기에 한정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본질안전, 인트린지컬리 세이프 기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법은 본질안전 배리어를 사용하여 위험구역과 안전구역 사이의 전류와 전압을 제한합니다. 그 목적은 고장 조건에서 계기 회로 내에 스파크나 핫스팟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본질안전 기법의 장점으로는 기기의 현장 배선에 적용되는 규정이 덜 엄격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본질안전 기법의 장점을 이어서 소개드립니다. 우선 유연성이 큽니다. 스위치, 접점, 열전대, 그리고 RTD와 같이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는 단순 부품들을 별도의 특수 인증 없이 적절한 배리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유지보수와 수리가 용이합니다. 현장 계기를 조정하거나 교정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기가 손상되더라도 시스템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에너지 수준이 너무 낮아 가장 쉽게 점화되는 혼합물조차 점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단 계기와 교정 계기는 위험 구역에 적합한 승인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소스, 즉 배리어 단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고에너지를 소비하는 용도에는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질안전 기법은 직류회로나 전공변환기, 즉 IP 컨버터와 같은 저에너지 용도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이어서 타입N 기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법은 정상 운전 조건에서 특정 가연성 가스나 공기 중 증기 혼합물을 점화시킬 수 없는 회로를 계기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타입N 보호 방식은 세넬렉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입N 기법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통상적으로 높은 온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위험 환경을 점화시킬 만큼 강한 스파크도 만들지 않는 전자기기를 사용합니다. 둘째, 내압방폭 하우징이나 에너지를 제한하는 배리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위험 환경 보호 기법보다 비용이 낮습니다. 셋째, IP54 수준의 보호 등급을 제공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이 기법은 존2, 즉 영역이 구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끝으로 타입N 기법의 남은 제약 조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법은 제어실의 제약을 보고하여 현장 배선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를 제한합니다. 여기서 정상 운전이란 현장 배선이 개방되거나 단락되거나 접지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제약을 두는 이유는 정상 운전 중에 발생하는 아크나 스파크가 점화를 일으킬 만큼의 에너지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